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와 대한민국의 출산율을 비교하면 매우 충격적인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2023년 합계 출산율은 0.72명입니다. 우크라이나의 2023년 합계 출산율은 0.98명입니다. 우크라이나는 현재 전쟁이라는 최악의 국가적 위기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수많은 인명피해, 국토의 황폐화, 경제적 파탄, 그리고 미래의 불확실성 속에서 출산율이 급격히 떨어지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고 예측 가능한 일입니다. 생존 자체가 위협받는 상황에서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전쟁을 겪고 있지 않은 대한민국의 출산율이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와 비슷한 수준이거나 특정 시점에서는 그보다 더 낮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는 단순히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개인의 선택을 넘어 한국 사회 전반에 걸쳐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없는 혹은 낳고 싶지 않게 만드는 구조적인 문제가 얼마나 뿌리 깊게 박혀 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전쟁 없는 평화로운 나라가 전쟁 중인 나라보다 출산율이 낮거나 비슷한 수준이라는 현실입니다. 이는 그만큼 대한민국이 인구 소멸이라는 측면에서는 전쟁에 버금가는 혹은 더 예측하기 어려운 위기에 처해 있다는 강력한 경고음입니다. 이러한 비교는 우리 사회가 얼마나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는지를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합니다. 초저출산 현상은 단순한 사회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존폐를 위협하는 수준이라는 데에 광범위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신생아수 급감은 미래 경제 성장 동력 약화, 지방 소멸, 연금 고갈 등 다양한 사회 문제로 이어진다고 인식합니다. 통계청의 2022년 장래 인구 추계에 따르면 현재와 같은 저출산 추세가 이어진다는 시나리오를 가정해보면 2072년 총인구는 3,622만 명이 되고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중은 47.7%나 되고 중위 연령은 62.2세로 그야말로 초고령 국가가 됩니다. 이 예측은 불과 50년 뒤의 모습으로도 이미 인구 구조가 심각하게 붕괴됨을 보여줍니다. 100년 뒤는 이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황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암울한 예측은 현재의 출산율이 그대로 유지될 경우라는 전제하에 이루어집니다. 물론 미래는 예측 불가능하며 정부의 강력한 정책 변화나 사회적 인식 전환 혹은 인구 유입 정책 등을 통해 변화의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인구 감소 속도와 추세를 볼 때 아무런 변화 없이 이대로 간다면 100년 뒤 대한민국의 미래는 매우 어두울 수밖에 없다는 경고인 셈입니다. 이러한 인구학적 변화는 단순한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한 국가의 정체성, 문화, 경제, 사회 시스템 전반을 송두리째 뒤흔들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도전입니다. 100년 뒤 지방 소멸은 더욱 가속화될 것입니다. 현재의 인구 감소 추세가 계속된다면 100년 뒤에는 상당수의 지방이 소멸 단계를 넘어 사실상 기능할 수 없는 상태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지방 소멸이라는 용어가 이미 현재의 위기를 나타내지만 100년 뒤는 현재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수준의 공동화를 겪게 될 것입니다. 지금도 대한민국은 수도권 집중화와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지방 소멸 문제가 심각하게 논의되고 있습니다. 현재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과 가임 여성 인구 비율을 바탕으로 산정한 지방 소멸 위험 지역이 전체 기초지자체의 절반을 넘어서는 상황입니다. 2024년 3월 기준 전체 기초지자체 228곳 중 130곳이 소멸 위험 지역으로 분류됩니다. 일부 읍면동에서는 신생아 수가 이미 0명을 기록하는 곳도 있습니다. 50년 뒤 통계청 장래 인구 추계에 따르면 현재 지방 소멸 위험 지역의 인구 감소는 더욱 가속화될 것입니다. 50년 안에 상당수 지방 도시와 농어촌 지역의 인구가 현재의 절반 이하로 줄어들 것으로 예측됩니다. 50년 뒤에도 인구가 절반으로 줄어든다면 100년 뒤에는 그야말로 인구 공동화 현상이 극심해질 것입니다. 현재도 고령화율이 높은 농어촌 지역은 젊은 인구 유입이 없으면서 사실상 공동체 기능이 정지되고 있습니다. 학교, 병원, 상점 등 기본적인 생활 인프라가 유지 불가능해지면서 거주할 이유가 사라지는 악순환이 반복될 것입니다. 앞으로 현재의 중소도시들 중 상당수도 인구 유출과 저출산으로 인해 급격한 쇠퇴를 겪게 될 것입니다.
고령층만 남고 젊은 층은 일자리와 교육을 찾아 수도권으로 집중되어 지방의 도시 기능이 마비될 수 있습니다. 수도권은 인구의 감소 속도가 느리거나 지방에서 추가 유입으로 인해 그나마 인구를 유지하겠지만 나머지 국토는 광범위한 지역이 황폐화될 수 있습니다. 관리되지 않는 토지, 방치된 건축물이 늘어나고 국토 관리 및 안보에도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방 소멸은 단순한 인구 감소를 넘어 다음과 같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의료, 교육, 대중교통, 치안 등 기본적인 사회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해집니다. 노동력 부족으로 지역 경제가 붕괴하고 산업 기반이 무너지면서 지역 발전은커녕 현상 유지조차 어려워집니다. 지역 고유의 문화와 전통이 사라지고 사람들 간의 유대감이 약화되어 공동체가 와해됩니다. 수도권으로의 인구 집중 현상이 더욱 심화되어 국토의 불균형이 극단으로 치달을 것입니다. 현재 추세가 이어진다면 100년 뒤 대한민국의 지방은 소멸을 넘어 텅 비는 단계에 이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는 단순한 예측이 아니라 현재의 인구 통계가 경고하는 냉혹한 미래입니다. 이러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지방의 활력을 되살리고 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근본적이고 강력한 정책 변화 없이는 피하기 어려운 현실이 될 것입니다. 현재의 초저 출산율과 고령화, 그리고 수도권 집중 현상이 지속된다면 서울 역시 인구 감소를 피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지방처럼 소멸 단계에 이르기보다는 축소와 고령화 심화를 겪으며 도시의 기능과 활력이 크게 저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통계청의 장래 인구 추계에 따르면 서울은 이미 인구 감소가 진행 중이며 앞으로 더욱 빨라질 전망입니다. 100년 뒤 서울 인구는 현재 인구의 절반 이하로 줄어들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2100년에는 서울 인구가 현재의 3분의 1 수준인 300만 명대까지 줄어들 수 있다는 예측을 내놓기도 합니다. 서울의 인구 감소는 지방과 조금 다른 특징을 보입니다. 지방의 청년층은 여전히 일자리와 교육을 찾아 서울로 유입되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러나 서울에 거주하던 40대 이상 중장년층은 비싼 주거비와 생활비 부담으로 인해 서울 외곽이나 수도권, 신도시 혹은 지방으로 이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퇴직 후 서울을 떠나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지방만큼 극단적이지는 않겠지만 서울 역시 출산율 저하로 인해 고령화가 심화될 것입니다. 고령 인구 비중이 크게 늘어나고 생산 가능 인구의 감소는 서울의 경제 활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지방이 인구 소멸로 인해 공동체 자체가 사라질 위협에 처하는 것과는 달리 서울은 다음과 같은 형태로 변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의 1000만 대도시에서 인구가 절반 이하로 줄어든다면 서울의 물리적 규모와 서비스 기능도 그에 맞춰 재편될 것입니다. 일부 지역은 인구 밀도가 현저히 낮아지거나 도심 공동화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노동력 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특정 산업 분야는 위축될 수 있습니다. AI, 첨단 기술, 서비스업 등 고부가 가치 산업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필요한 인력과 도시 인프라도 변화할 것입니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심화되면 줄어든 생산 가능 인구가 감당해야 할 사회 보장 비용, 연금, 의료비는 급증할 것입니다. 기본적인 공공 서비스인 대중교통, 소방, 치안 등은 현재의 높은 질을 유지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지하철 배차 간격이 늘어나거나 심야버스 노선이 줄어드는 등 서비스 질 저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빈집이 늘어나고 재개발 재건축의 필요성이 줄어드는 지역이 생길 수 있습니다. 혹은 고령화된 주택이 많아지면서 도시 노후화 문제가 더욱 부각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내에서 서울은 여전히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로서 상대적인 위상은 유지할 것입니다. 인구 감소가 전국적으로 일어나는 상황에서 서울로의 유입 압력은 계속되겠지만 그 유입 규모 자체가 줄어들면서 절대적인 인구는 감소하는 형태가 될 것입니다. 100년 뒤 서울은 완전 소멸이 아닌 규모가 크게 축소되고 고령화가 심화된 도시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지방처럼 공동체가 사라지는 수준의 소멸은 아니겠지만 현재와 같은 활력을 유지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대한민국 전체의 인구 감소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서울 역시 그 영향을 피할 수 없으며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근본적인 도시 계획과 정책적 전환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도시가 고령화된 상태에서
노인이 젊은 사람보다 삶의 비교 우위를 가질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경제력이나 신체 능력의 우위를 넘어 노인 세대만이 가질 수 있는 강점을 최대한 활용하고 사회 구조와 인식이 변화하여 그 강점이 존중받고 가치를 인정받는 환경이 조성될 때는 존립이 가능합니다. 현재 고령화 추세를 감안할 때 미래 도시에서 노인이 비교 우위를 가질 수 있는 방법을 몇 가지 제시해 봅니다. 오랜 기간 쌓은 특정 분야의 전문 지식과 노하우, 숙련된 기술은 젊은 세대가 단기간에 습득하기 어려운 독점적인 자산입니다. 기업이나 스타트업의 고문이나 멘토로 참여하여 젊은 인력의 시행착오를 줄이고 위기 상황에서 지혜로운 해법을 제시합니다. 과거 경력을 살려 프리랜서, 강사, 자원봉사 등 다양한 형태로 사회 활동을 지속하며 경제적 자립뿐 아니라 사회에 기여합니다. 젊은 세대는 바쁜 생계로 할 수 없는 깊이 있는 봉사를 합니다.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힌 문제에서 중립적인 위치에서 조정자 역할을 수행하여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데 기여합니다. 지역 주민 간의 유대감을 형성하고 강화하는 중심축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비교 우위가 현실이 되기 위해서는 노인 개개인의 노력뿐 아니라 사회 전반의 인식과 시스템 변화가 필수적입니다. 나이에 대한 편견을 없애고 경험과 역량을 중심으로 평가하며 노인들이 원하는 만큼 일할 수 있는 유연한 일자리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급변하는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노년층을 위한 지속적인 교육 및 재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해야 합니다. 노인 세대를 부양 대상이 아닌 사회적 자산으로 인식하고 젊은 세대와 상호 존중하며 협력하는 문화를 조성해야 합니다. 노인이 빈곤에 시달리지 않고 품위 있는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연금, 의료 등 사회 안전망을 강화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고령화된 도시에서 노인이 젊은 세대보다 삶의 비교 우위를 가지는 방법은 그들의 풍부한 경험, 지혜, 그리고 시간적 여유를 사회적 가치로 인정하고 활용하며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과 문화가 동반될 때 가능합니다. 젊은 세대가 갖기 어려운 시간, 경험, 지혜, 인맥이라는 무형의 자산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고령화된 나라는 일본입니다. 일본은 이미 1990년대부터 고령화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기 시작했으며 2000년대 중반에 세계 최초로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습니다. 매우 긴 기대 수명과 상대적으로 낮은 출산율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하지만 고령화의 속도 측면에서는 대한민국이 단연 세계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프랑스가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 사회로 진입하는데 115년이 걸렸고 일본이 24년 걸린 반면 한국은 불과 17년 만에 2단계를 거쳤습니다.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는 속도도 일본보다 훨씬 빠릅니다. 여러 기관의 예측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2040년대 중반 혹은 그 이전에 일본을 제치고 전 세계에서 가장 고령화된 나라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통계청의 2022년 장래 인구 추계에 따르면 한국은 2072년에는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약 48%에 달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늙은 나라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고령화 속도 때문에 대한민국은 일본의 잃어버린 N년보다 더 심각한 사회적, 경제적 도전에 직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빠르게 진행되는 고령화에 따라 노인 빈곤, 의료비 부담 증가, 불안정한 노후 생활에 대한 개인적 사회적 우려가 매우 큽니다. 평생 쌓은 직무 능력을 활용하기 어려운 중장년층의 현실도 중요한 문제로 부각됩니다. 고령화는 피할 수 없는 전 세계적인 현상이지만 그 속도를 늦추거나 부정적인 영향을 완화하는 방법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특히 대한민국의 경우 고령화 속도가 유례없이 빠르기 때문에 더욱 적극적이고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고령화의 근본적인 원인 중 하나인 낮은 출산율을 높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는 단기적인 효과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남성 육아휴직을 의무화하고 육아휴직 기간 동안 소득 보전율을 대폭 인상하여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스웨덴의 아빠 할당제나 독일의 부모 보조금 등 성공적인 해외 사례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재택근무, 시차 출퇴근, 파트타임 등 유연한 근무 형태를 제도적으로 정착시켜 부모들이 일과 육아를 병행하기 쉽도록 지원합니다. 육아휴직 사용에 대한 직장 내 눈치를 없애고
가족 친화적인 기업 문화를 조성하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아동 수당, 양육 수당, 보육료 교육비 지원 등을 확대하여 실질적인 양육비 부담을 줄여줍니다. 프랑스는 자녀 수에 비례한 가족 수당과 세금 감면 혜택을 제공합니다. 신혼부부 및 다자녀 가구에 대한 주택 구입, 전세 대출 특례, 주택 공급 우선권 등을 확대하여 주거 불안정을 해소해줍니다. 질 높은 보육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여 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어줍니다. 늘봄학교 전면 확대, 아이돌봄 서비스 확대 등 믿고 맡길 수 있는 돌봄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난임 시술비 지원 확대,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등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의 경제적, 신체적 부담을 경감합니다. 여성에게만 육아와 가사 부담이 집중되는 문화를 개선하고 사회 전반의 성평등 인식을 높여 결혼과 출산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확산합니다. 단기적인 인구 감소를 완화하고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민 정책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필요한 산업 분야의 전문 인력이나 기술 인력을 적극적으로 유치하여 생산성 감소를 보완합니다. 독일 등이 적극적인 이민 정책을 통해 노동력 부족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민자들이 한국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적응할 수 있도록 언어 교육, 문화 적응 프로그램, 차별 방지 노력 등 사회 통합 정책을 강화해야 합니다. 고령화를 막는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지만 그 속도를 늦추고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저출산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사회 구조 개선, 고령 인구의 적극적인 사회 참여 유도, 그리고 전략적인 이민 정책 활용이라는 세 가지 축을 유기적으로 연계한 범국가적인 노력이 필수적입니다. 단기적인 미봉책이 아니라 장기적인 비전과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이 중요합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대한민국 국민들은 현재의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 양극화, 그리고 미래를 위협하는 인구 구조 변화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정부와 사회 전체의 책임 있는 역할과 실질적인 변화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에게는 대한민국에서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는 기본적인 인간의 삶의 난이도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보다 높음을 이 사회 모두가 공감하길 바랍니다.